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살면서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될 여자, 이름이 박혜진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쁘고 말도 잘하는 애구나 싶었어요.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아들이 복 터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혜진이가 자주 집에 와서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며 비싼 한약재며 건강식품이며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아들한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모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아들이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신혼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아요라고 하니까 마다할 수도 없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혜진이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먹고 나면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처음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혜진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해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그때는 회사 일인가 보다 했는데 왜 새벽에 회사 일을 하나 싶어서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평소 즐겨 마시던 한약을 혜진이가 어머니, 이제 이런 건 드시지 마세요. 제가 더 좋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라며 모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가져온 건 포장지에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적혀 있는 알 수 없는 건강식품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미국에서 온 최고급 영양제예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더욱 머리가 멍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좀 안 먹어도 될까 했더니 혜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면서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안심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더 이상한 건 아들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제가 뭘 말해도 잘 들어주던 아이가 혜진이랑 결혼한 뒤로는 제 말을 대충 듣고 넘어가더라고요. 엄마, 혜진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치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요. 그러던 중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몰래 보관해두던 통장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없어졌더라고요. 혜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기억력이 나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력은 여전히 멀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또 거실에서 혜진이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혜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통장은 벌써 처리했어. 이제 조금씩 옮기고 있고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혜진이가 제게 주는 음식이나 영양제에는 분명히 뭔가 들어있었어요. 먹고 나면 항상 정신이 흐릿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제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드리겠다면서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거구나. 아들은 물론이고 저까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아들한테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났어요. 제가 가끔 가던 동네 은행에서 직원분이 어머니, 며칠 전에 오셔서 큰돈을 인출하셨잖아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만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 다녀온 거였어요. 은행 직원한테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혜진이가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300만 원을 인출해 간 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여자가 이미 제 통장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혜진이를 추궁하려고 했는데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니,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죠? 그때 제가 대신 가서 생활비 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시기엔 몸이 불편하실까 봐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갔어요? 했더니 말씀드렸는데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치매 기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혼자 이 여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게 아들은 야근을 한다고 집에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또 혜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야겠어. 너무 오래 끌면 눈치챌 수도 있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혜진이가 준 영양제를 먹는 척하고 몰래 휴지에 뱉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더니 평소보다 훨씬 머리가 맑더라고요. 역시 그 영양제에 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녁 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혜진이가 여보, 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셨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은행에 다녀온 것도 기억 못 하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방선을 치는 거였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야. 나는 멀쩡해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어머니, 오늘 점심에 제가 뭘 해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였거든요. 그런데 혜진이가 오늘은 된장찌개를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김치찌개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야, 민수야. 네가 엄마를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실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게 하는 게 어떨까? 요즘 노인분들 치매 검사도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혜진이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의 헛소리로 치부하게 만들려는 거였고요. 나는 치매 아니야 라고 소리쳤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치매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건강검진 받자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치매 환자로 몰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혜진이가 출근하고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에 제 물건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화장대를 뒤져보니까 사라진 통장뿐만 아니라 제 도장도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며 보증서며 온갖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서류 중에 요양원 입소 신청서도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가족란에는 아들 박민수, 며느리 박혜진이라고 적혀 있고 신청 사유에는 치매 증상으로 인한 전문 간병 필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그 사이에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급하게 그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놨어요. 혜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점심때쯤 혜진이가 어머니, 오늘 병원에 다녀오세요. 예약 잡아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병원인데? 했더니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안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가족으로서 어머니 건강을 챙기려는 건데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너 지금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지금 어머니 말씀이 정상으로 들리세요? 누가 어머니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피해망상에 빠진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어요. 혜진이가 바로 여보, 어머니가 병원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우리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이상해 보여.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자 혜진이가 여보,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병이래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죠. 라고 귓속말로 하는 게 들렸어요. 결국 아들이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뭔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알았다, 가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혜진이가 계속 제 옆에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깜빡하는 것도 있고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혜진이도 함께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혜진이가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어제 일을 기억 못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혜진이한테 너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어머니, 제가 옆에 있어야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나간 뒤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영양제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것,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것, 제 명의로 된 이상한 서류들, 그리고 혜진이의 수상한 통화들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시더니 어머니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능력이 뛰어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와서 혜진이가 어머니,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래. 멀쩡하다고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뭔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혜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이상한 영양제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더 건강을 챙기셔야죠 라고 하면서요. 저는 또 먹는 척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저한테 순자 씨, 며칠 전에 오셔서 술 사가시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술을 사간 거였어요. 사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혜진이가 와서 어머니가 요즘 우울하셔서 소주 한 병 달라고 하셨다면서 제 이름으로 외상으로 사간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깜빡하실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저를 치매 환자로 소문내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뭘 말해도 어르신이 또 헛소리 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여자를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뭔데요, 엄마? 아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사라진 통장, 제 명의로 된 이상한 서류들, 요양원 입소 신청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이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혜진이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하니까 저는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의 정체를 들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어머니가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요양원 정보도 알아본 거고요 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럼 내 통장은, 내 도장은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워낙 깜빡하시니까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실까 봐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혜진아, 엄마 동의 없이 그런 걸 왜 가져갔어?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건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 혜진이가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야, 민수야. 저 여자가 지금 연기하는 거 안 보여? 내 돈을 몰래 빼간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라고 소리쳤더니 혜진이가 더 크게 울면서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완전히 혜진이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혜진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오해가 있었으면 풀면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오해? 이게 오해야? 은행 CCTV에 저 여자가 내 돈 찾아가는 게 다 찍혀 있는데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그건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대신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완전히 세뇌시켜 놨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또 혜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오늘 거의 들킬 뻔했어.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더라. 계획을 좀 더 빨리 진행해야겠어. 이미 통장은 다 비웠고 집 명에 변경하는 것만 남았어.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완전히 내 편이니까 문제없어.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저를 의심하고 있고.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실수했어요. 앞으로는 뭐든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침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또 이상한 약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새로 구해온 영양제예요. 이번엔 정말 좋은 거라서 꼭 드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먹는 척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혜진이가 부엌에 간 사이에 뱉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보다 더 쓰고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더 강한 걸 넣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영숙 언니한테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영숙 언니가, 아이고, 순자야. 그럼 너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라고 하니까 저는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서 더 어려워라고 했어요. 영숙 언니가 그럼 일단 그 영양제 가져와. 우리 아들이 약사거든. 한번 검사해보라고 해볼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혜진이가 주는 영양제를 몰래 몇 개 빼돌렸어요. 그리고 영숙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내일 가져갈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어머니, 요즘 외출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경로당 다녔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는 집에서 푹 쉬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외출하는 걸 금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 민수야, 엄마가 경로당도 못 가게 한다는 거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혜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가 저를 아예 집에 가둬서 외부와 단절시키려고 한다는 거려. 그래서 아무도 제 상황을 알 수 없게 만들고 그 사이에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집이 제 무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혜진이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필코 영숙 언니한테 그 영양제를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혜진이가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잠그던 문인데 밤사이에 자물쇠를 새로 달아놨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현관문이 왜 잠겨 있어? 했더니 아, 그거요. 혜진이가 엄마 안전을 위해서 달았대요. 혹시 엄마가 깜빡하고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실까 봐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아예 감금해버린 거였어요. 야, 민수야. 네가 엄마를 감옥에 가둬놓는 거냐? 라고 소리쳤더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예요. 혜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집에 있을 때만 나갈 수 있다는 건 결국 혜진이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점심때 혜진이가 돌아와서 어머니, 점심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나는 나가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내일 날씨 좋으면 함께 가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숙 언니가 아파트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걱정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종이에 도와줘라고 써서 창문에 붙였어요. 영숙 언니가 그걸 보고 놀라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뛰어가더라고요. 30분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과 영숙 언니가 함께 집에 왔어요. 인터폰이 울리니까 혜진이가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문을 열어주니까 영숙 언니가 순자야, 너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언니 라고 하면서 달려갔어요. 영숙 언니가 순자가 어제 약속을 안 지켜서 걱정돼서 왔어. 혹시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숙 언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나 갇혀 있어. 현관문에 자물쇠 달았어 라고 속삭였어요. 영숙 언니가 깜짝 놀라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점검 한다고 하니까 모든 자물쇠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관문을 보더니 이 자물쇠는 언제 다루셨어요? 화재 시 대피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당황하면서 그냥 보안을 위해서 라고 하니까 실거주자 동의서가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시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어르신, 이 자물쇠 다는 거 동의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저를 가두려고 다른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혜진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건데. 라고 하니까 영숙 언니가 순자야, 너 진짜 갇혀 있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건 감금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급하게 오해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가 있으셔서 안전을 위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영숙 언니가 순자는 멀쩡해. 내가 4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치매면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외부 사람은 모르죠. 저희가 매일 같이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일단 이 자물쇠는 제거하셔야겠어요. 소방법 위반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할 수 없이 자물쇠를 열어줬어요. 영숙 언니가 순자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해요 라고 막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어르신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어르신이 나가고 싶다면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나가겠어 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그럼 저도 함께 라고 하니까 저는 너는 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어머니가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숙 언니가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 영숙 언니와 함께 경로당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경로당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순자야. 그럼 너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숨겨온 영양제를 영숙 언니한테 줬어요. 언니, 이거 아들한테 검사해달라고 해줘라고 했더니 알았어.
내일 당장 가져가 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혜진이가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경로당 다녀왔어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여보, 어머니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저를 가뒀다고 하시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혜진이가 엄마를 가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는 자물쇠 받지? 관리사무소 사람도 받고 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그건 정말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요즘 치매 노인분들이 길을 잃는 사고가 많다고 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혜진이한테 세뇌당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영숙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믿어라고 했더니 순자야, 내일 약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증거가 있어야 아들도 믿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너한테 준 그 영양제, 수면제가 들어있대. 그것도 엄청 강한 거라고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혜진이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신이 흐릿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진 것처럼 보였던 거고요. 언니, 이제 증거가 생겼네. 바로 아들한테 보여줘야겠어 라고 했더니 그런데 순자야, 이거 불법으로 구한 수면제래.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혜진이가 불법으로 수면제를 구해서 저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혜진이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둘러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라고 하니까 저는 너 지금까지 나한테 뭘 먹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영양제 드렸잖아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양제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더라. 검사까지 받아봤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곧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면제라니요.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척 하더라고요. 더 이상 속지 않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수면제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내 통장 털고 서류 위조하고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어요. 혜진이가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서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수면제를 먹였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세요. 혜진이가 왜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여요? 라고 하니까 저는 증거가 있어. 검사까지 받아봤다고 라고 소리쳤어요. 무슨 검사요?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영숙 언니 아들이 약사거든. 그 영양제 가져가서 검사해봤더니 수면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여보, 어머니가 영숙 이모한테 우리 집 약을 가져다 줬다고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집 약을 왜 남한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영숙 이모 아들이 약사라고 해서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좋아요. 그럼 검사해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정신과에서 어머니 상태부터 검사받아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정신과에 가야 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요즘 피해 망상이 너무 심하세요.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정신과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아. 검사 받겠어. 대신 너희도 약물 검사 받아라고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혜진이가 가져온 영양제는 약물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시더니 어머니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매우 명석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가 선생님,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저를 범죄자라고 하시고,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수면제 의혹, 사라진 통장, 위조된 서류들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혜진이가 선생님,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라고 하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결과로는 어머니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분께서 시어머니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뿐이에요. 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며칠 후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로 그 영양제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한 수면제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인데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그 영양제에서 정말 수면제가 나왔대. 라고 했더니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잠깐만요. 혜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해서 엄마, 혜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해요. 분명히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실수라고?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해보자. 라고 했어요. 아들이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혜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건데. 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엄마, 혜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정말 수면제를 먹였을 것 같아요. 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 수면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갑자기 아, 그거 혹시 라고 하면서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았거든요. 혹시 그게 실수로 어머니 영양제에 섞였나? 라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섞였다고? 그럼 내가 몇 달 동안 수면제를 먹은 게 실수였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울더라고요. 아들이 봐요, 엄마. 실수였다잖아요. 혜진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수면제를 먹인 게 실수라니요. 그럼 내 통장은, 내 도장은 그것도 실수야?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그건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빡하실까 봐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지금 당장 내놔 라고 소리쳤어요. 혜진이가 할 수 없이 통장과 도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 돈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생활비로 쓰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1,000만 원씩이나 썼어? 라고 했더니 어머니, 병원비, 약값, 생활비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행에 전화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몇 달 동안 꾸준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없는 날에도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거 봐. 내가 집에 있던 날에도 돈이 빠져나갔잖아.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셔서 대신 찾아온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혜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혜진이한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부탁한 적 없어. 이 여자가 내 돈을 훔쳐간 거야. 라고 소리쳤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부탁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수면제를 먹여서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모든 걸 훔쳐가면서도 어머니가 부탁하셨다.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신다라고 둘러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또 혜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거의 다 됐어. 이제 집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남편은 완전히 내 편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고 남편도 동의했어.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들까지 동의했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혜진이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수면제 말고 다른 약도 섞었거든.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게 하는 약. 몇 달만 더 먹이면 정말 치매 같아질 거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저를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요양원에 가둬놓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고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그 통화를 녹음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둘러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그 녹음을 들려줬어요. 민수야, 이걸 들어봐.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라라고 했어요. 녹음을 듣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다른 약도 섞었다. 정말 치매 같아질 거야 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혜진이가 한 말이에요?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럼 내가 조작했겠니? 라고 했어요. 그때 혜진이가 아침 식사를 차리러 나왔어요. 아들이 혜진이를 보더니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무슨 일이에요, 여보? 라고 하니까 아들이 녹음을 틀어줬어요.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듣던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아들이 네가 어젯밤에 한 통화야. 엄마한테 치매 약을 먹였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잠깐 당황하더니 갑자기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허언증이 생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허언증? 그럼 수면제는? 약물 검사에서 나온 건 허언증이야? 라고 아들이 따지니까
혜진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아들이 진실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혜진아, 정말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혜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혜진이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요. 혜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댁 문화도 낯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도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조금만 넣은 거였는데 그게 점점 커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정말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울더라고요. 아들이 그럼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설명해봐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그건 제가 빚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생긴 빚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되는 빚인데?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5천만 원 정도요. 라고 작은 소리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5천만 원.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라고 하니까 여보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잠깐만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만 빌린다고? 그럼 언제 갚을 거였어? 라고 했더니 제가 승진하면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혜진아, 정말 실망이야. 결혼하기 전에 왜 말 안 했어?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죄송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쉽게 자백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요양원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시니까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치매도 아닌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환경을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혜진아, 변명은 그만하고 정확히 말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여보, 저 정말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녹음에서 들은 그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우는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민수야, 이 여자 말 믿지 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혜진이가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혜진이가 제가 빚을 다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독을 먹였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어머니, 독이 아니라 수면제였어요. 정말 잠만 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잠만. 그럼 내가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건 뭐야? 라고 했더니 제가 양을 잘못 조절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일단 오늘부터 엄마와 분리해서 살자. 혜진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여보,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을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돼. 이 여자는 절대 못 믿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혜진이가 이렇게 반성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아직도 혜진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랑하니까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거든요. 아들이 엄마, 일단 혜진이랑 떨어져서 생각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영숙 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혜진이가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 무슨 소문 나고 했더니 너를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자기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마지막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언니, 동네 사람들이 믿어? 라고 했더니 몇 사람은 믿는 것 같아. 혜진이가 워낙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경로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친하던 분들도 뭔가 어색해 하더라고요. 김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순자야, 혜진이가 며칠 전에 와서 그러던데. 너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 라고 했더니 네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말 믿지 마. 내가 멀쩡해라고 했더니 그런데 순자야, 정말 괜찮은 거지? 혜진이가 너무 울면서 말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혜진이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민수야, 혜진이가 동네에 나쁜 소문 내고 다니고 있어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런 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저 여자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 혜진이가 지금 친정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 한 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분은 제 오빠 최진우예요. 변호사시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혜진이 오빠입니다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이가 전에는 오빠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아, 혜진이 오빠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오빠가 이번 일을 듣고 너무 걱정해서 왔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며느리를 고소하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고소 얘기한 적 없어 라고 했더니 하지만 혜진이가 수면제를 드렸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지. 남의 음식에 수면제 넣는 게 범죄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합의요? 라고 하니까 네, 혜진이가 시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도 해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혜진이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정말 혜진이 오빠 맞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네, 물론이죠. 가족관계증명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혜진이와 남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라는 사람이 시어머님, 혜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혜진이 인생이 망가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이가 이렇게 반성하는데 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해 볼게 라고 했어요. 사실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영숙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혜진이 오빠라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이상해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하는데 너무 혜진이 편만 들어. 그리고 전에는 오빠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라고 했어요. 영숙 언니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막내 아들이 컴퓨터 잘하거든. 그 사람 신원을 조회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영숙 언니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그 남자 혜진이 오빠 아니야. 뭐라고? 라고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위조된 거래. 그리고 그 남자 변호사도 아니야. 최진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혜진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가면서요. 언니,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아마 혜진이 공범인 것 같아. 너를 속이려고 가짜 오빠를 데려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혜진이가 또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영숙 언니가 알아낸 내용을 모두 말했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할 리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봐. 구청에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보라고 라고 했더니 아들이 알겠어요, 엄마. 확인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위조된 거였어요. 저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 남자 변호사 자격도 없대요. 사기 전과까지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혜진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친정에 있다고 했는데 친정 주소도 가짜였어요. 그 주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아들이 완전히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혜진이가 처음부터 저희를 속인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겠니?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요. 수면제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위조 서류, 그리고 가짜 오빠까지. 경찰관이 이건 정말 복잡한 사기 사건이네요.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직적인 범죄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내 위조 서류에 가짜 변호사까지 동원한 걸 보면 혼자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혜진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이름은 김미선이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곳에서도?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네, 작년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호랍이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수법을 썼다가 발각됐는데 그때 도망쳤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럼 결혼도 가짜였던 거예요?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엄마 말 좀 들어라고 했어요. 사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찰이 혜진이, 아니 김미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미선이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난 거예요. 자수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도 연결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미선이 저희 사건 말고도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치다가 잡힌 거였어요. 정말 상습범이었던 거죠. 경찰이 피해자분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셔도 돼요. 대질 신문도 가능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하겠어요. 그 여자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미선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혜진이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온순하고 착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미선이 저를 보더니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마저 전과 달랐어요. 평소에 쓰던 살짝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건조하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어요.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직접 진술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수면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통장 도용, 위조 서류, 가짜 오빠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김미선은 처음에는 저는 정말 시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어요 라고 하더니 증거들이 나오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니까 김미선이 아, 그때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뻔뻔해진 거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네가 나한테 치매 약을 먹였다고 했잖아. 라고 제가 소리치니까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관이 김미선 씨, 부산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하니까 김미선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부산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썼죠. 호랍이 집에 들어가서 수면제 먹이고 재산 빼돌리고 라고 하니까 김미선이 그건 다른 사건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건이라고요? 수법이 똑같은데요? 라고 경찰관이 따지니까 김미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김미선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야?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어? 김미선이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남의 가족을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여자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아들이 혜진아, 아니 미선아, 나는 정말 널 사랑했는데 라고 하니까 김미선이 사랑,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1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만 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조심하면 돼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김미선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잃은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요. 김미선 재판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조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검사가 김미선은 혼자 활동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독거노인이나 호라비를 타겟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미선이 속한 조직에서는 타겟을 정하면 몇 달 동안 사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 경제 상황, 성격까지 다 파악하고 나서 접근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도 미리 조사당했다는 얘기예요. 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네,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조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김미선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집 구조며 가족 사진이며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신기했거든요. 그때는 아들이 미리 말해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리 조사해온 거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미선이 저한테 먹인 수면제는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치매를 유발하는 약이었다는 얘기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네, 장기 복용하면 실제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증언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제가 계속 그 약을 먹었다면 정말 치매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미선의 계획대로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거고요. 재판 중에 김미선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어요. 부산의 호라비 할아버지, 대구의 홀어머니, 심지어 서울에서도 비슷한 피해자가 있었어요. 부산 피해자분이 법정에서 증언하시는데 정말 저희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약을 주더니 제가 자꾸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웃분이 눈치를 채서 경찰에 신고해줘서 발각됐어요. 하지만 통장에 있던 돈은 거의 다 털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숙 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재판에서 김미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 약물 검사 결과, 위조 서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김미선이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가 피고인 김미선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사기죄, 상해죄,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원했어요. 비록 제가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5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처벌받는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 배상 문제가 남았어요. 김미선이 저한테서 빼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다행히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김미선이 아직 다 쓰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김미선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붙잡혀서 그들한테서 다른 피해자들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믿지 않았던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라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해. 너도 피해자야.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조심하면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도 실패했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수야, 인생이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잖아.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더 지혜롭게 살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의심해야 한다는 걸 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서서히 평상시대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이혼 수속을 밟고 저는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김미선이 사기꾼이었고 저는 피해자였다는 거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영숙 언니가 순자야, 네가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진실을 밝혀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라고 했어요. 영숙 언니가 처음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김미선한테 당했을 거거든요. 몇 달 후,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가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상담해드려요. 얼마 전에는 70대 할머니가 오셔서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약을 준다며 상담을 받으셨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그럼 내 며느리도 의심해봐야겠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은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미리 소개시켜주고 가족 관계며 직장이며 다 확인해보고 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조심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지는 말아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도요. 가끔 김미선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여자가 감옥에서 지내면서 반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마 반성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대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당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한테 요즘 이런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나 사위가 갑자기 친절하게 굴면서 이상한 걸 권하면 의심해보세요 라고도 했고요. 김정희 할머니가 순자야, 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김미선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영숙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아들이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만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겠어요. 김미선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해준 계기였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